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정말 심각한 주택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하나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다는 점에서 뭐랄까 거대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무려 480만 채. 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캐나다가 2030년까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이만큼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캐나다 주택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한 나라가 어떻게 이 많은 집을 제 시간에 다 짓는다는 걸까요? 그쵸. 바로 이 절박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아주 파격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뭐냐? 바로 빌드 캐나다 홈즈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요. 공장에서 집을 부품처럼 찍어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에 베팅을 한 거죠. 이건 진짜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전체 필요한 집이 480만 채인데 모듈러 주택 계획의 초기 목표는 사실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숫자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계획이 모든 걸 해결해줄 마법 지팡이는 아닐지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캐나다의 도박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이 분야에서 성공한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두 나라가 바로 스웨덴과 일본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아주 철저하게 표준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했고요. 또 지진이 잦은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집을 빠르고 튼튼하게 지어야 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모듈러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결국 각자 처한 상황, 그 필요가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나라의 성공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표준화입니다. 이게 스웨덴이 1940년대부터 이 분야를 쭉 이끌어올 수 있었던 비밀 소스 같은 거예요. 모든 부품이나 공정을 딱 통일시켜버리니까 효율도 올라가고 품질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재밌는 건 캐나다 기업들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성공 사례들을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여기 어셈블리 코어스라는 회사의 레슬리 허스타인 씨 말을 들어보면 스웨덴의 기술과 자동화, 또 일본처럼 발전된 나라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직접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벤치마킹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빚만 있을 순 없겠죠. 성공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뼈아픈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울 점은 이쪽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바로 미국과 뉴질랜드입니다. 미국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결국 비용 문제를 넘지 못했고요. 뉴질랜드의 키위빌드 프로젝트는 이건 정말 처참했는데 목표치의 3%도 못 채우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실패 사례들이 주는 교훈 아주 명확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미국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뉴질랜드까지 안타깝게도 비슷한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그 핵심 원인을 퀘벡대학교의 카를로 카르보네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바로 나쁜 디자인과 대중의 외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똑같이 생긴 네모난 집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뼈아프죠? 집이라는 건 단순히 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명백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보죠.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다른 캐나다만이 마주한 독특한 과제들은 과연 뭘까요? 솔직히 말해서 캐나다의 상황은 더 험난해 보입니다. 우선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집 모듈을 건설 현장까지 운송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주마다 법이랑 규제가 다 달라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고요. 또 기존 건설업계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에 그런 집 짓는 건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반발 가능성까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캐나다의 이 모듈러 주택 계획은 과연 주택 위기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되는 함정이 될까요? 우리가 살펴본 해외 사례들은 성공과 실패의 공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이거예요.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 표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패의 길은 뻔하죠. 성의 없는 디자인에 경제성도 없고 시장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캐나다는 지금 바로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 데자르댕의 경제학자 렌달 바틀렛의 경고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위빌드 사례에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해요. 모듈러 주택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을 겁니다. 뉴질랜드의 실패가 그 생생한 증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캐나다는 이 과거의 교훈들을 발판 삼아서 성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실패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빌드 캐나다 홈즈의 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글로벌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